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학원과 입시학원 강사들이 우선 검사 대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학교와 학원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전파에 매개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 2주에 걸쳐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이 대상인데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젊은 지원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 연구윤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중단됐던 미국 내 3상 임상시험을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합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팔릴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렴 등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포 내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이 같은 염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활성산소를 조절해 염증과 뇌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미토이뮨 테라퓨틱스의 김순하 대표이사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 동안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과 150제곱미터 이상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집합 금지 조치와 3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이른바 헌팅 포차 등에서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96%가 1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있고 이 가운데 13곳은 전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2개교 가운데 과대 학교나 과밀학급 등 24개교를 제외한 578개교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매일 등교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중학교 가운데 1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는 16%인 9개 학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학교 391곳 가운데 5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인데 등교 확대 이후 11주 동안 학년별 평균 등교일 수는 1학년이 42일, 2학년이 38일, 3학년이 33일로 1학년이 3학년보다 9일 더 많았습니다. 이는 고입 전형을 앞둔 중3이 전형 기간에 매일 등교해야 하는 데다 전체 밀집도 3분의 1을 맞춰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남구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치 이동 주민센터 앞 공터에 선별진료소를 차려 학원과 교습소 3천여 곳에서 근무하는 강사를 검사합니다. 구청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감염 우려를 덜기 위해 대형 학원과 입시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가 확진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등 60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대치동 학원 강사는 증상이 나타나고도 나흘이나 늦게 검사를 받아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학교와 학원은 밀집시설인데다 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강남의 한 대형 학원 강사가 확진되면서 수능을 목전에 둔 학생과 여러 학부모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확진된 강사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이나 늦게 검사를 받았고 그 사이 강의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안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밀집과 이동을 반복하는 학교와 학원은 쉽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 고리가 될 소지도 매우 큽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철저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일상으로의 복귀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 공동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분권형 방역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독감 유행 징후가 나타나면 독감 의심 환자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독감 동시유행 대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독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합니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 어린이, 고령자,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시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게 했습니다. 독감 유행 양상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검사가 가능한 진단도구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다음 달까지 도입하고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는 검사 부스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미친 지난달 건강과 미용, 여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83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의 고용 충격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과 9월 사라진 일자리 수는 각각 108만 개, 8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추정되는 일자리 수와 현재의 일자리 수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줄여 숙박과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의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에 덜 필수적인 건강과 미용, 여가, 교육 등의 소비를 더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밥을 굶고 전날 밤에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 없이도 똑똑한 미생물을 활용해 장내 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우 기자입니다. 서구와 식습관과 면역학적, 유전적 요인들로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은 내시경이나 분변 검사, CT, MRI 촬영 등 다양하지만 비용 문제나 불편 호소 등 단점이 뒤따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염증 반응으로 생성되는 질산염 등을 장내 미생물이 직접 감지하는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합성생물학 기반의 유전자 회로를 도입하여 장내 염증을 비침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우선 대장염증 진단 지표 물질로 질산염을 활용해 합성생물학 기반의 유전자 회로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프로바이오틱스균에 넣어 염증을 진단하는 미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염증 반응에 따라 형광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이른바 스마트 미생물이 탄생한 겁니다. 염증을 진단함과 동시에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염증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해지고 염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같은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암 같은 장 질환을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도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번 스마트 미생물 기술은 분석화학 분야 세계적 저널 바이오센서와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학원가를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확진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병원에서의 확진이 두드러집니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요. 유독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이 끊이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환자들이 기거를 하는 곳이고 거기에 네. 다수의 환자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단 기존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봄부터 한 3월 달부터 어떤 외출이나 아니면 면회가 철저히 금지되고 있는데 일단 병원 관계자들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급속하게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일단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처럼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특히 병상이 한 병실 내에 다수가 존재를 하게 되면 교차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령인데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치동 학원 강사가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남구는 관내 모든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학원에서의 방역 수칙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일단 학원 내에서는 학생도 그렇고 강사진도 그렇고 철저하게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일단 항시 수업 듣는 중에는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대치동 학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실제로 강사가 확진됐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일단은 며칠 동안은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프면 쉰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독감 백신 문제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최근에 발생한 독감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부검이 진행이 되고 관련성 인과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글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독감 백신의 이상 반응 중에 중증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흔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유독 올해 이렇게 사망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유사한 케이스가 과거에 1976년도에 그 돼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 네. 보통 길랭바레 증후군의 빈도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하나의 그러다 부작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독감 백신의 부작용은 경미한 증상부터 해가지고 중증까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증이 아나필락시스하고 길랭바레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말씀드린 그 1976년도에 미국에서의 돼지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길랭바레가 보통은 100만 명당 1명꼴 정도 발생하는데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올해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만 일단 올해의 어떤 백신주와 그리고 그 접종받은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어떤 충돌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인과관계 분석을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통 어떤 약물을 맞고 나면 미열 같은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독감 백신을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 대표적인 부작용 이제 경미한 쪽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피부 발진을 포함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접종 맞은 부위에 국소 반응, 붓거나 가려운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발열도 일정 부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약간 몸살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경미한 증상으로 포함되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중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급성 신경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경미한 증상으로 이 부작용이 그칠 수도 있지만 중증으로 이어질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백신은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뉩니다. 독감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를 활용해 만드는 사백신이라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안전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드신 물론 현재 현존하는 백신들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질병들에 대한 백신에 있어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백신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백신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각각의 백신에 따라서 안전성은 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백신이라고 안전한 형태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기존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안전성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뭐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는 DNA나 RNA처럼 이런 백신의 형태는 아직까지 상용화 된 케이스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일정 부분은 안전성이 보장돼 있다. 근데 반드시 사백신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백신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백신이라고 반드시 더 안전한 건 아니고 백신마다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하게 되나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사망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부검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나필락시스나 길랭바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사망까지 진행이 안 되고 일단 조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처음에 사망하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질병마다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통 길랭바레 같은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라든가 아니면 신경 전도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백신과의 상관관계를 규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사망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원인을 인과관계를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만큼 이 백신의 영향을 속단하지는 않아야겠지만요.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각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2만 1,000명 넘게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3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가마다 잇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현지 시각 20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2,500명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전산 오류에 따른 누락번을 반영한 지난 4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하루 사망자는 241명으로 전날보다 160명 이상 증가해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영국 정부는 가장 엄격한 3단계 방역 조치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I can announce that Greater Manchester will move to the very high alert level. That means that pubs and bars must close unless they're serving substantial meals. Households can't mix indoors or in most outdoor settings.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주민 이동을 거주지 5km 이내로 제한하는 5단계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야간 통행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금융 중심지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드주와 나폴리가 주도인 남부 캄파니아주가 이번 주 중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합니다. 특히 밀라노 지역은 병상이 부족해져 지난 3월 사용했던 임시 병동도 다시 가동합니다. Perché qui non si riesce a uscirne di questo problema qui. Purtroppo in tutto il mondo è così, ma qui la cosa sta peggiorando.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의 한 성당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 행사에 참석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외부인 접견이 많은 교황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최근 교황청 안팎에서 높았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자원자들에게 일부러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자연적으로 감염되길 기다리는 정통법으론 백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인데 비윤리적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18살에서 30살까지의 젊고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코로나19 백신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삼상시험에 참여한 수만 명에게 백신 후보 물질을 주사하고 자연적으로 감염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 후보 물질 접종자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에 일부러 노출시킨 뒤 면역 여부와 지속기간, 재감염 여부 등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과거 장티푸스와 콜레라,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도 같은 방법을 썼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험 자원자들도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Even if it means I will be sitting in a bed not feeling too well. If it means getting a vaccine developed and out there, I think it's worth it.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과거 실험은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o you must ensure that everybody involved understands exactly what is at stake, must be selected to minimize the risk to the volunteer. 실험 자원자의 건강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실험 시작 전에 규제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각 20일 하루 전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8,300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8월 첫째 주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자 2달 만에 최저치였던 지난달 12일의 평균 신규 확진자 3만 4,300명과 비교하면 70%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인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를 제외한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지 시각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뉴욕주 여행경보 대상에 애리조나와 메릴랜드주를 추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43개 주나 자치령 거주자들의 뉴욕주 방문이 사실상 제한됐습니다. 뉴욕주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작용 의심 질환이 발견돼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미국 내 3상 임상시험이 이르면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서 나온 부작용 증상 사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미국 내 임상시험 재개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월 6일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1명에게서 척추 염증 장애로 추정되는 질환이 발견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했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상시험 참가자의 질환과 백신 후보 투약과의 연관성을 조사해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12일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에서 안전하다는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토실리주마비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을 30%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미국 68개 병원 집중치료실에 코로나19 중증 환자 3,900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을 때 혈중 산소 포화도가 47%였고 37%는 기계호흡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연구팀은 중증 환자 가운데 433명에게 첫 이틀간 토실리주맙 주사를 투여했는데
주사를 맞은 환자의 사망률은 29%로 맞지 않은 환자들의 4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토실리주마브의 이러한 효과는 환자의 나이나 성별, 중증 정도와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었으며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투여 여부와도 무관하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20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It has maintained its monopoly power through exclusionary practices that are harmful to competition. So the Justic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an antitrust response is necessary to benefit consumers.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거래위원회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9%포인트 가까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0일 시에나대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8일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 987명을 대상으로 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의 여론조사에 바이든 후보가 50%, 트럼프 대통령이 4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현안들에서 바이든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점으로 내세운 경제 분야에서도 우위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더 경제를 잘 운영할 것이라고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48%로 바이든 후보 47%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단합 20%포인트, 감염증 대처 12%포인트, 대법관 임명과 법질서 유지 6%포인트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뚜렷한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대선의 6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자 조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이 매섭습니다. 격차가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진 여론조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대선 3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두 번째, 이른바 러스트 벨트 중 가장 큰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이 20명으로 플로리다 다음으로 많은 핵심 경합주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는 초접전 끝에 0.7%포인트, 불과 4만 4천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서면서 거의 일주일마다 찾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기침 때문에 불발에 그치기는 했지만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첫 현장 유세까지 동원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Pennsylvania is the survival of your fracking industry.
Joe Biden has repeatedly pledged to abolish fracking. He's a liar, okay? He's a liar. 여론조사도 추격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사태 때인 이번 달 초 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3.8%포인트까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로서도 고향주인데다 승리를 향한 필수고지인 만큼 공을 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But if we're going to get anything done, we've got to come together. We're going to have to vote like we've never voted before. Early voting is open here in Pennsylvania, so go vote if you can.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 투표를 요청한 유권자 가운데 64%가 민주당, 25%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더 유리해진 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도 남은 2주 동안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토실리주맙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30% 낮춘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부작용으로 임상 시험이 중단됐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미국 내 임상 3상을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미국 제약사 2곳이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연내 백신 상용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세포 내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기술로 염증 질환과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토 이뮨 테라퓨틱스의 김순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미토 이뮨의 미토는 미토콘드리아의 약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토콘드리아 저희가 교과서에서 세포의 구성 요소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보통 수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100개 정도 이내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주 기능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분해해서 바로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예. 근데 그 놀랍게도 최근에 그 10여 년 동안에 미토콘드리아 그 연구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물학 교과서에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파워하우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연구 이외에 최근 10년 사이에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기능 이외에 바로 면역 염증을 조절하고 신호 전달을 促진하고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파워스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바로 그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런 과학적 근거해서 바로 탄생한 것이 미토콘드리아 의과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의과학은 굉장히 핫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군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의과학이 어떤 데 기여를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 좀 좁게는 세포의 삶과 죽음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내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면역 염증 반응까지도 조절을 해서 우리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할이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미토콘드리아 관련해 중요한 것이 활성산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면 세포가 괴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기술, 그 플랫폼을 갖고 계시죠. 어떤 플랫폼인가요? 저희들이 MIT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활성화산소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세포에 활성화산소가 생성되는 90% 이상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산화제들은 예. 구조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투를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90% 이상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전자 전달 과정에 쓰이고 남은 부산물이 바로 활성화산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핵심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플랫폼 바로 화합물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침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국제 특허 한 10여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이상을요? 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그 활성산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특정 물질을 그 세포 안으로 넣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구강 전만력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올해 구강 점막염 임상 이상 미국 FDA IND 지금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12월 경에 저희들이 제출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이라는 걸 해서 이미 그건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강 점막염이 왜 저희들한테 중요하냐면 잘 아시지만 많은 암 환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사능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사능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지만 바로 주변에 존재하는 정상세포도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은 이런 방사능이나 화학요법 치료 시에 가장 특징적으로 구강에 점막염이라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환자들이 심한 경우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항암 치료나 방사능 항암 치료들이 중간에 중단을 합니다. 그 독성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사능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에 의한 이런 항암 치료 시에 나타나는 구강 점막염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언맷 니즈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그 항암 치료 시에 동반되는 바로 이 구강 점막염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적응증으로 임상 이상을 미국 FDA에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일반 세포가 좀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지금 기술을 가지고 미국 임상 이상을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염증 반응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코로나19를 보면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폐렴 같은 그 염증으로 이게 병이 중증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염증 조절하는 기술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심도 있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부 실험으로 증명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비드 치료제를 개발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들은 초기에 그 병을 일으킬 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방아쇠, 트리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열흘이나 2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트리거에서 만들어진 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지금 그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폐 손상으로 사망을 하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이게 머물러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전염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생성률을 줄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다 심각한 거는 중증 환자들에 의한 사망이라든가 또는 그게 더 악화돼서 병원에 오래 머물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는 바로 폐 손상, 폐 손상을 막는 물질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미토이문은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동시에 폐 손상까지 막아주는 두 가지 기전을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약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작용 기전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게 또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그 미토이문의 그 다른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좀 눈에 띄거든요. 최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뭐 치매나 파킨슨병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질병에 대한 그 개발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인류가 이제 노령화되고 특히 한국도 굉장히 좀 노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 또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굉장히 언met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작용 기전은 바로 노화입니다. 네. 근데 이 노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면 노화는 왜 생기냐?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뇌에 존재하는 많은 세포들이 기능 상실이 오게 되는데요. 그 메이저 원인은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가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만든 바로 주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바로 에너지라는 ATP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것도 치매나 이런 퇴행성 뇌전의 가장 키는 에이징을 막아줘야 됩니다. 에이징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화를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제가 보는 건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약물의 개발은 특히 퇴행성 뇌질환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뇌라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장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뇌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 이상을 뇌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 뇌라는 그 조직은 특히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은 특히 이 활성화 산소 같은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은 그런 데도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활성화 산소,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그 활성화 산소를 차단하는 약물의 개발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괴사저해제라는 물질을 갖고 있는데요. 동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안에 바로 활성화 산소가 과량 축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로크라고 얘기하는 바로 뇌졸중 같은 경우가 바로 뇌 혈관이 막혔다가 열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막혀서 오는데 그런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뇌에 존재하는 그런 세포들, 특히 신경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과량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약이 없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의 과량으로 축적되는 바로 이 활성화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괴사라는 거는 세포의 괴사라는 거는 세포막의 파열로 인해서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주변 세포를 다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사를 막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괴사저해제를 이용해서 지금 세계 최초로 임상 이상을 진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약물 개발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발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그 활성산소 문제를 해결해서 뇌의 그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요 파이프라인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임상 이상 이제 지금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그런 그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약물 투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 중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히 이 글로벌 신약 개발은 아시지만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이 생태계 투자의 생태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다행히도 신뢰할 수 있는 투자가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약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 투자를 잘 많이 받았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2차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돈하고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이 미토이뮨의 그다음 적응증들, 그다음 임상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좀 내년에 좀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알지만 코비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코비드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바로 급성 폐손상입니다. ARDS라고 얘기하는. 근데 저희들은 이미 급성 폐손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CRO들하고 저희들이 임상에 대한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급성 폐손상, 특히 코비드 똑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임상 이상을 좀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미 그런 데 관련된 많은 물질을 확보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 후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치매나 파킨슨씨병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게릭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후보 물질에 국내 투자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대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또 수십 편의 논문을 내시기도 했고요. 2018년이죠. 벤처기업을 창업하셔서 올해로 3년 차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신생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점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 건강한 바이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거기 뭐 각 그런 질문은 각 그 반응들은 각각 다를 거예요. 다를 건데 제가 대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고 나오면서 이쪽 생태계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그만 저한테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많은 논문을 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게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이언스 기반, 과학 기반에 의한 팩트, 사실을 근거로 그걸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추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미토이뮤는 그게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도 해요. 확실한 과학 기반의 팩트 베이스에 데이터를 근거로 신약 개발을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포 내 활성산소를 조절해서 염증 질환과 뇌질환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관련 질환 환자들의 희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토이뮨 테라퓨틱스 김순아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9월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한 해양대기청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9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같은 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9월 기준 지구 평균 기온 상위 7위까지가 최근 7년에 몰려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금액이 2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 건수는 85건으로 모두 284억 4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정 사용 내용은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부적정 집행과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 집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말투를 분석해 치매를 손쉽게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한 AI 업체가 환자의 말을 분석해 치매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초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찰 중에 이뤄지는 약 10분 정도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1분 이내에 치매에 걸렸는지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정확도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는 임상시험을 거쳐 2022년에 의료기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댕기열을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가 야간에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흡혈 활동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터데임 대학 연구팀은 이집트 순모기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인공조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체 이집트 순모기의 29%만 흡혈 활동을 보였지만 인공조명에 노출됐을 때는 59%가 흡혈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집트 순모기가 사람과 가까이 서식하는 만큼 광공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소행성 베누 표면에 성공적으로 내려앉아 토양과 자갈 샘플을 채취했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베누 궤도를 돌며 샘플 채취를 준비해온 오시리스 렉스는 현지 시각 21일 오전 궤도에서 벗어난 뒤 서서히 하강한 끝에 목표 지점에 16초간 내려앉았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소행성 표면에 내려앉은 직후 로봇팔 끝에 달린 샘플 채취기로 압축 질소가스를 발사해 주변 토양과 자갈을 위로 뜨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흡입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충분한 양의 샘플을 확보했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데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러 가면 몸 상태를 판단하는 예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주사를 맞은 뒤에도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하루 정도는 과한 활동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위급 상황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게 비상 연락망을 잘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